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보면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인데 심장질환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사회 경제적 비용도 각각 약 5조 원과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될 만큼 부담이 상당한데 심장질환과 폐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심장 호흡 재활 치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심장 호흡 재활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는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심장질환과 폐질환 때문에 고비를 넘기거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심장질환과 폐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아주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심장 호흡 재활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곽소영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심장질환과 폐질환이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통계청에서는 해마다 주된 사망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통계인 2019년 통계를 살펴보신다면 2위의 심장질환, 그리고 3위의 폐렴, 9위의 만성 하기도 질환으로 10대 사망 원인 중에 3가지나 심폐질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심폐질환의 그런 부담을 얘기할 때 저희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회경제적 비용이란 의료비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의 손실액, 그리고 의료 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거기에 간병비와 교통비를 더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심장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4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었었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질병의 부담을 얘기할 때 저희가 장애보정 손실연수라는 개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한 손실연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대 여명이 90세였던 경우에 만약에 80세에 이제 심장질환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면 그 질환으로 인한 손실 연수는 1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장애 보정 손실 연수를 놓고 그 중에 어떤 질환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살펴보았을 때 심장질환으로 인한 장애 보정 손실 연수는 대략 15%, 그리고 만성호흡질환의 장애보정 손실 연수는 대략 8%로 두 가지 질환을 합한다면 거의 4분의 1이 해당하는 그런 많은 사회적인 손실을 끼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심폐기능은 도대체 왜 중요한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보시는 그림은 심폐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해 놓은 모식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살아가기 위해서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이나 이산화탄소는 잘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는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펌프의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심장에서 받아들여져서 심장이 펌프를 시켜서 뇌나 팔다리뿐만 아니라 내부 기관까지 온몸으로 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기능은 우리 몸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장질환은 평소엔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죠. 또 심할 때는 심장으로 인해서 돌연사까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네. 심장질환으로 급성기를 넘긴 적이 있다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심장 재활 치료라는 게 필수라고요. 네, 심장 재활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심장 재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활의학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워드 러스크 박사는 재활의학을 제3의 의학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을 잘 치료하고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하는 것을 치료의학이라고 한다면, 그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예방하는 것이 예방의학인데요. 재활의학 같으면 그런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에 이어서 이미 질병이 발생해서 약간 그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최적의 신체적, 감각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수준으로 도달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WHO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이 있었을 때 그 질환에 대한 회복이나 대체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일상생활과 사회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학이 재활의학입니다. 심장질환으로 급성기를 넘기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첫째는 심장질환 때문에 약해진 심폐기능과 운동기능을 잘 회복시켜서 다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 인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병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심장 재활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재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심장 재활은 크게 평가, 치료, 교육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후에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재평가 및 재교육을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 질환을 앓으신 경우에는 그 질환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로 운동하는 게 과연 안전한지, 또 어느 정도 운동 강도로 해야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재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을 측정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 트레드밀 위에서 점점 운동 강도를 늘려가면서 저희가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재활 평가를 하면 환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운동 강도로 얼마쯤 운동을 했을 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그런 평가 내용을 토대로 치료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심장재활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집에서 그냥 운동하는 것과 달리 운동을 하는 동안에 가슴에 전극을 부착해서 저 모니터에 심전도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저 심전도를 운동할 때 계속 지켜보면서 혹시 환자분에게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지금 운동 강도는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것이 이제 몸에 익숙해지시고 환자분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병원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그만두고 자가 운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과거 심장 질환으로 급성기를 넘겼다면 제 생각으로는 집에 가서 좀 푹 쉬고 식이요법 잘하고 또 처방받은 약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이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야지 재발률도 이제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왜 중요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심장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 기능이 왜 중요한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또 숨이 차고, 또 숨이 차니까 더 운동을 줄이게 되고, 운동을 줄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근육이 약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심장질환이 생긴 다음에 흔히 호소하시는 호흡곤란이나 피로감이나 운동능력 저하 같은 것들이 1차적으로는 심장질환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이지만 이런 기간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 2차적으로는 말초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골격근의 구성이 바뀌고 또 호흡 기능도 같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심장 재활 치료를 통해서 말초혈관이나 골격근이나 호흡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심장 재활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심장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서 시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심장 재활 치료의 대상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공 심박기라든지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 제동기화 치료기처럼 심장에 삽입하는 치료기를 삽입하신 환자분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 또 심부전증이 있다든지 하지동맥 협착이나 대동맥 동맥류 또는 대동맥 박리 같은 그런 말초동맥 질환으로 수술이나 중재시술, 약물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 또 부정맥이 있으신 환자분들이나 심장 정지를 경험하신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던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폐 적체술이나 폐엽 절제술 같은 폐수술을 시행하신 환자분들도 그 대상이 됩니다. 심장 재활의 효과로는 일단 운동 기능이 가장 많이 개선이 되고요. 또 저희가 혈관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혈중 지질이라든지 염증 표지자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자율신경이 안정되어서 부정맥 발생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 평상시나 일상생활을 할 때 심박수나 혈압이 감소되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심근이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도 감소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서 협심증의 발생도 감소되게 됩니다. 또 심장질환이 생기시면 불안이나 우울감이 생기신다든지 적개심을 느끼시는 등의 심리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많이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다시 입원하신다든지 다시 시술이 필요하시다든지 병이 다시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도 감소시킬 수 있고 심장 원인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의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 재활 치료를 하면요, 심혈관계 질환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는 만큼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 재활 치료를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텐데요. 교수님,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만약에 심장 질환 때문에 이제 병원을 입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운동을 하면 혹시나 무리가 가진 않을까, 그래서 좀 천천히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입원한 환자분들께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을 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결과로 봤을 때 환자분들이 오래 누워 있을 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장에서 가장 무리를 많이 주는 운동은 장거리 달리기처럼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라톤 대회 같은 것들이 열릴 때 보면 가끔씩 환자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대회에 참석했는데 심혈관 질환이 생겨가지고 뭐 입원하신다든지 심하면 돌아가신다든지 하는 뉴스를 볼 수 있는데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는 장거리 달리기 같은 것과 달리 안전한 운동을 적절한 강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면서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총 14,000시간 정도 모니터링하면서 운동을 시행했을 때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 정지 또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 재활 치료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겠는데 교수님, 근데 꼭 병원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나요? 요즘 시국도 시국인데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조금 꺼려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굳이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나와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될까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안전하면서도 또 심폐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적정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집으로 가셨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안전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심폐기능 검사를 시행해서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계속해서 병원에 나와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환자의 운동 능력이나 심장질환 위험도 분류에 따라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가운동으로 시행하실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것이 심장재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심장질환 환자분들을 저희 그 소견에 따라서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표인데요. 실제로 저위험군에 해당되시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첫 번째 한 1, 2주 정도만 병원에서 감시하 운동을 시행하시고 운동 처방이나 교육 내용을 잘 따라오신다면 이후 10주에서 12주간은 가정에서 자가운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서 안전하게 운동을 시행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는 6주에서 12주 정도 병원에서 감시와 운동을 시행하시고 이후에 자가 운동을 시행하면서 운동 강도가 적절한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적당하게 운동 실천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말하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교수님.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걷기조차 힘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심장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65세 이상 환자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사실 나이가 많으실수록 평소 신체 활동량이 젊은 환자에 비해서 더 적고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동반 질환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기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 더더욱 병원에서 적당한 운동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65세 이상 환자들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이렇게 나이가 더 많으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심장 재활 치료를 받으신다면 젊은 환자분들과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숨 쉬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요, 뭐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폐암 등으로 참 꽤 많은 분들이 이 숨쉬기 곤란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폐 질환을 앓고 있다면 역시 교수님, 호흡 재활 치료를 꼭 해야 한다고요? 네. 호흡재활도 앞서 말씀드렸던 심장재활 치료와 마찬가지로 만성 호흡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호흡재활에는 일단 질병에 대해서 잘 평가하고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드리고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교육시켜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으면 다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지, 병이 조금 나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불안이나 우울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도 평가를 하고 개입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호흡재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는 운동을 기반으로 한 운동호흡재활 치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호흡재활 치료를 잘 실천하신다면 폐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호흡곤란이신데요. 최소 4주 정도 치료를 하신다면 명백한 호흡곤란이 호전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되어서 호흡곤란 때문에 보행 거리가 제한될 때도 더 많은 거리를 걸으실 수 있게 되고요. 이런 호흡곤란이나 피로감이 줄어들고 감정 상태가 더 좋아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도 같이 향상이 되고 사회 경제적 효과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또 불안이나 우울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 같으면 만성적으로 뇌에 산소가 적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폐질환이 없는 환자분에 비해서 나쁘다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그런 손상된 인지 기능도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심장재활 치료와 마찬가지로 급성 악화를 경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에도 호흡재활 치료를 받으신다면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운동재활 치료는 호흡재활 치료의 주춧돌인데요.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활동 시에 이제 숨이 차니까 숨찬 것을 피하려고 활동을 줄이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근육이나 말초 혈관의 기능도 더 떨어져서 처음에는 좀 더 활동적인 것을 할 때 숨이 찼다면 이후에는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숨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골격근 대사 이상이나 근위축에 의한 컨디션 저하를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그럼 어떤 환자가 이런 호흡 재활이 필요한지 알아봐야겠는데요. 가장 많은 환자분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고 또 천식을 오래 앓으셨던 환자분들,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그리고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동맥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폐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신다든지 폐 이식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네, 호흡 재활 치료 어떤 분들이 받는지 알아봤는데 네. 그러면 이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방식들이 있나요? 그래서 운동은 사실 매일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폐질환 운동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지도 운동과 자가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 환자분이 매일 병원에 와가지고 지도 운동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지도 운동은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자가 운동은 이제 병원에 나오시지 않는 동안 자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도 운동을 시작하신 지 한 1,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시행하시고 병원에서는 보통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걷기 운동이라든지 간단한 조깅을 한다든지 고정식 자전거 운동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배웠던 운동을 집에서도 이제 30분 정도 시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가 운동을 하시다 보면 운동을 할 때 약간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지도 운동을 받으실 때 물어보시고 해결을 하실 수 있고요. 단지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감기나 폐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운동을 조금 쉬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 후에 한두 시간 안에는 숨이 조금 더 찰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저희는 보통 12주 프로그램을 한 사이클로 보고 있는데요. 유지 프로그램은 예정된 프로그램이 12주 정도 다 끝난 다음에 집에서 자가 운동을 하시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월 1회 또는 3, 4개월에 한 번 이렇게 지도 운동을 참석하셔서 내가 시행하는 자가 운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받으시고요. 혹시나 급성 악화가 중간에 있었던 경우에는 다시 8주에서 12주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원래대로 컨디션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질환 운동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특히 만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호흡곤란이 심한 데다가 호흡곤란이 상당히 장기간 있었던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도 운동을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운동 재활 치료의 좋은 효과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특별히 신경을 쓰고 마음을 내서 운동 재활 치료에 참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심장 질환과 폐 질환 역시 치료 후에 재활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네. 재활 치료는 재발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다 또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전문의 곽소영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